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때 일개 사이트로 불리던 카카오는 이제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됐습니다. 종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를 제친 건 상징적인 일이죠. 이런 변화는 산업의 지각 변동을 반영합니다.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5배나 급등한 카카오 주가 덕분이죠. 막대한 자금력으로 카카오는 석 달 새 계열사를 13개나 늘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IT 1세대 창업자의 자산이 재벌 상속자를 추월한 첫 해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 파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도 걸맞게 지워야 한다는 거죠.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정치인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서비스 독점 기업이 그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선하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8월 5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네, 계란 반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반년째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만 달걀 2억 개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요게 가격 잡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네요.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요. 지난달부터 고용노동부가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건설이나 제조사업장 위험한 곳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들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자동차 시장 현황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K배터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의식주연구실에서는 요즘 2개 이상 직업 가진 엔잡러들 참 많은데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엔잡러로 살아가는 법,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은 좀 오르고 다우하고 S&P는 좀 떨어졌네요. 배경이 뭡니까? 네, 그래서 7월 달 발표된 7월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또 AMD와 같은 대형 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같은 날 발표된 ADP의 7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는 점과 또한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에 따라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하락하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연준의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은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파적 성격의 발언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그 미국에서 나온 고용 지표 보니까 생각보다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 비농업 부문의 고용 이것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도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 ADP 민간 고용 쇼크로 이제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도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예측력이 감소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달 예전에 4월달 ADP 고용 같은 경우는 72만 건이 나와서 예상치 80만 건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오히려 더 큰 폭의 쇼크를 기록을 했었고 5월달 ADP 고용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크게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이틀 뒤에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등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던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ADP 고용이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희망을 주는 우리 한지영 연구원.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제도 외국인이 9천억 원대 순매수를 했거든요. 집 나간 외국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삼성전자도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는 거냐, 이걸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 7월 달까지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24조 원 넘게 코스피를 공격적으로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상대적으로 그동안 포지션을 많이 비워놨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순매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과거 지금의 매도세와 과거 매도세를 보면은 지금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던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때인데, 저는 과연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랑 유사한가라고 따져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의 외국인 순매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추후 한국 증시 비중 확대 작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일종의 좀 깜빡이는 켰지만 아직까지는 엑셀을 본격적으로 밟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 부진한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강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교차로에서 어느 길 선택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0.1%대 소폭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부진한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고요. 그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좀 있고, 또 반도체주들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시면 이 단골을 가르는 기준이 이모님이 계란 후라이를 하나 서비스로 주느냐 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계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가 계란 가격 현장 점검에 나설 정도로 요 반년째 이 계란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고용노동부가 전국 산업 현장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3곳 중에서 2곳은 안전조치 안 지키고 있다, 이런 걱정스러운 얘기가 오네요.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란값 너무 비싸요 하는 분들 많으신데, 당분간 좀 참아볼까요? 말씀드리기에도 좀 기간이 길어지기는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싼 채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달걀을 낳는 산란개가 한 1,700만 마리나 대규모 살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란개 숫자가 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달걀값이 치솟은 상황인데요. 일단 6월 기준으로 보면 산란개 전체 마리수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되려면 한 6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란개 숫자는 여전히 평년 대비 5% 이상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폭염이 좀 새로운 변수가 됐어요. 7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폭염 때문에 산란개가 한 4,900마리 가까이가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이 성장을 하려면 한 5,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를 하면 다시 5, 6개월을 기다려서 산란개가 성숙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 7월에만 해도 달걀값이 1년 전보다 57%나 올랐는데, 이게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집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좋은 반찬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값이 안 내려가서 정부가 달걀을 2억 개나 수입해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소위 물타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일단 정부는 원래 6월 정도면 달걀값이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예측은 빗나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정 내에서 워낙 좀 소비가 늘다 보니까 안정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애초에 산란계를 너무 많이 살처분한 상황이어가지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이게 살처분을 하면 양계장은 새로 어린 산란계를 데려와서 길러서 달걀을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란계를 낳아야 되는 산란 종계도 품귀 현상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렇군요. 살처분이 그 당시에 대규모로 이뤄졌어요. 다시 이게 그 양계업을 재개할 엄두를 못 내는 농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상반기에만 달걀 2억 개를 수입을 했고, 그리고 이달이랑 다음 달에도 2억 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달걀 값이 한 판에 6,000원대로 인하가 되도록 특단의 각오로 대응을 해달라 관계부처에다 주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식업체나 가공업체에 먼저 이렇게 공급이 됐던 달걀이 소비자한테 먼저 갈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한 절반 이상 공급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일시적으로 외부 쇼크가 있어서 요거는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한 넉 달째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대부분의 원인이 지금 농축수산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쌀값도 7월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14.3%나 올랐고요. 고춧가루는 34.4%, 마늘은 45.9%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닭고기의 경우도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먹는 보양식이다 보니까 삼계탕 수요가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좀 오른 측면이 있고요. 상추하고 시금치는 폭염 때문에 생육이 좀 지연돼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적어도 추석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최대 목표로 보이고요.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 출하 시기를 조정하고 축산물 수입할 거나 이럴 때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 폭염에 녹아버리는 작물들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추나 시금치 이런 것들은 노지에서 키우잖아요. 저희 동네는 그래서 이제 시금치 대신 부추 넣어주는 김밥집이 생겼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얘기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그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이 역시 가장 취약할 텐데 안전조치 안 지키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셋째 주부터요, 격주로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대적인 점검인데요. 그 안경덕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이 2인 1조로 900여 팀을 돌리고 있고요. 우리 전국에 3,264개 산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점검 대상의 64.2%에 이르는 2,094곳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상황이 지적됐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1,050개 현장, 건설 현장 가운데 77%에서 추락 위험 요인이 드러났습니다. 제조업은 한 59% 정도가 안전조치 미흡이었고요. 조선업과 철강업은 52% 정도였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장 중에서도 건설업이 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안타까운 산재 사고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가장 심각하게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건설업을 예를 들어보면 추락을 막을 안전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54.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30%가 넘었고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곳도 42%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의 건설업 안전조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철저하게 하는 나라들을 보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부러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망이랑 난간을 설치를 해두는 편이에요. 굉장히 높게 까딱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해두는데 한국은 이걸
그저 노동자가 알아서 조심하면 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구만 착용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는데 심지어 개인 보호구 착용마저도 42%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현장 점검에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좀 덥잖아요. 요새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예방 조치도 안 되어 있는 곳이 10%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일단 즉시 당장 없기 때문에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알아서들 잘하면 좋은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인명 피해가 나는 곳은 엄하게 처벌한다. 그거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8592님) 안녕하세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한 달 차 된 신입사원입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유유하셨는데 저는 반대였던 것 같거든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당초에 퇴근은 언제 하는지 이런 생각했는데, 사회생활 선배님들 조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이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잡아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인스턴트 식품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 배터리 시장이 딱 그렇거든요. 중국과 일본의 주요 업체들이 반값 공세에 나섰는데 올해 상반기 국내 배터리 3사 실적이 괜찮지만 시장이 팽창하는 속도보다 느리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배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터리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 배터리 3사 상반기 실적부터 간단히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업체별로 좀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1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을 해서 3,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긴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ITC,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건으로 일회성 요인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제 소폭 적자가 났었는데 2분기에 이제 드디어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 중에서는 사실 가장 좀 늦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해외 공장이 신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공장 초기 안정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여전히 적자는 나고 있지만 전분기 한 1,700억에서 마이너스 1,000억 정도로 적자 손익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반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거시 지표들이 다 2분기까지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분야들이 많거든요.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인기가 많아지니까 3분기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건가요? 이 자동차 시장은 사실 계절성이 좀 있어서요. 하반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시장의 성수기 진입도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 판매 흐름을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성장 속도가 저희 예상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올해 연간 판매량을 한 500만 대 정도를 봤었는데 지금 속도라면 600만 대 이상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신차 중에 전기차 판매량의 비율이 글로벌 전체 평균적으로 한 8%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판매되는 자동차 100대 중에 8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증가시킬 거고요. 하반기에는 국내 3사의 손익도 다 개선이 더 돼서 흑자한 업체들은 이익을 더 늘려나갈 거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이 좀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외국의 경쟁사들이 지금 가격 경쟁을 걸어왔거든요. 중국의 CATL,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은 경쟁에서 약간 뒤지는 듯 하더니 반값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해서 한국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업체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CATL이 최근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개념을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아직은 이 부분이 컨셉 수준입니다. 그래서 양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나트륨 배터리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고 이제 저온 특성이 좋다라는 것도 장점이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00에서 150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주행거리가 400km도 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이제 보통 저희가 전기차 구매를 하시면 한 400km에서 500km 정도 주행을 하게 되시는데 그게 이제 킬로그램당 220에서 230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280에서 290와트/아워, 그러면 주행거리가 거의 600km에 달하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는 부분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트륨 배터리는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원형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중대형 전지와는 달리 그 일반 건전지 같은 이런 원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형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낮추겠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파나소닉이 공식적으로 내년에 반값 배터리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격이 낮춰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배터리는 아직까지 그 초기 모델 수준이고 일본도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만 보고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고 요거 안전한지 한번 충전했다가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거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그래도 우리 게 나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에너지 밀도 그 주행 거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내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약점이라고 보는 것은 가격 부분인데요. 이 가격 부분은 앞으로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게 낮춰갈 그 로드맵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가격을 낮춰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보통 배터리 가격을 달러 퍼 킬로와트/아워 이렇게 저희가 단위를 붙입니다. 네. 여기에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분자의 달러, 이 부분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모에 있는 킬로와트/아워, 용량을 키워서 용량당 판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배터리 기술은 저희가 스마트폰에 다 하고 있을 정도로 수십 년 된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갑자기 비용을 낮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에 있는 용량을 키워서 용량당 판가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또 양극재가 전체 소재 비중에서 35%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소재인데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극재를 바꿔야 되고요. 국내 업체들은 22년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지금 탑재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4년부터 코발트를 전혀 쓰지 않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인데요. 망가니치 양극재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결국은 비용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20에서 230와트/아워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궁극적으로 290까지 끌어올려서 현재보다 30% 이상 원가를 낮춰가는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축으로는 이제 충전 시간도 앞으로 줄여 나갈 겁니다. 네. 앞에 나트륨 배터리가 충전 시간에 강점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국내 업체들도 기존의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충전 시간을 지금은 이제 초고속 충전이라고 해도 30분 정도 가량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15분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 개발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도 개발하고 앞으로 차가 많이 팔리면 규모의 경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구체적인 종목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예컨대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이 된다. 그 SK 이노베이션의 그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배터리와 석유 개발 사업을 각각 독립회사로 분할한다.
10월에 별도 법인을 출범시킨다 해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상 LG화학이 작년에 분사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서 크게 오르지를 못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당장 이걸 분사시킨 이후에 뭐 IPO 상장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결국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상태가 돼야지 이제 IPO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정도에 이제 IPO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LG화학 사례를 볼 때 이미 미래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분 희석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노베이션도 공식적으로 향후 5년간 18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IPO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를 좀 계속 끌어당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내 3사 중에서 조금 배터리 셀 업체 주가 중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최근 들어서 취업 시장에 나타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N잡러. N은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자리고요. 잡은 뭐 역시 일자리를 말하는 걸 텐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일자리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충분한 수입을 거두기 어렵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일만 하기에는 나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의식주 연구실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N잡러로 살아가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 이 책을 쓰신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커리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력이고요. 네. 엑셀러레이터 자동차의 엑셀 말하는 거 맞죠? 그러면 경력을 급발진시켜주는 분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하기 위해서 성장의 엑셀을 같이 밟아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의 엑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만나게 된 직장인 분들이 지금까지 한 이제 2,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요? 네, 세미나에서 뵌 분들까지 하시면 이제 수십만 명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예전에는 금융권에서 일을 했어서 근데 금융권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커리어 사춘기를 좀 겪게 됐어요. 커리어 사춘기. 네. 그건 뭘까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나는 누군가? 여긴 어. 어딘가? 계속 이렇게 일하면서 그다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일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잘하는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회사원이 된 경우가 많은 것 합격한 같아요. 회사 다니죠, 보통.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왕 하는 일을 적어도 9만 시간, 뭐 10만 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하는데 더 재밌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성장의 엑셀을 같이 밟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네. 오늘 귀인을 만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귀인. 2,000명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미나까지 하면 수십만 명을 만났다. 그리고 일하다가 커리어 사춘기까지 겪었다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가 한 25,000살 정도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회사 생활은 얼마나 해보신 건가요? 저는 회사 생활은 금융권에서 한 15년 정도 했었고요. 우리 앞에 지금 증권사에서 계신 분들이 오늘의 경제 뉴스, 네네. 증권 시장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국투자증권이랑 JP모건에 있었었고 그때 저는 이제 구조화 파생 상품을 세일즈하고 트레이딩하는 일을 하다가 그 지금은- 어렵다는 파생 상품을. 네, 지금 저의 일은 완전 바꾸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변수 때문에 구직 시장이나 아니면 본인의 일자리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어려운 직업은 실질적으로 이 영속하기 어려운 위협을 느끼기도 했을 텐데 구직 시장에도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직장인분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일로 연결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들이 경영 위기를 좀 겪게 되면서 회사가 직원들을 지켜줄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7만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더 많은 분들이 나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여행업계 이런 곳들은 지난해 거의 연명을 했으면 다행이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엔잡러가 늘어난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의 일종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엔잡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 91%의 MZ세대 분들이 엔잡러를 꿈꾼다고 하고 20% 정도 되는 분들은 이미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MZ세대 분들 중에서 이 엔잡러가 늘어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자아실현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다른 페르소나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일로 부캐로 좀 더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생계 유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들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어쨌든 간에 나의 생계를 내가 다른 일로 해결해야 된다. 회사가 아닌 그런 니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뭐 일종의 메인 잡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소득을 못 거두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 이러면 참 좋은데 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건데 MZ세대들은 여가 대신에 퇴근 후에 본인 개발을 통해서 다른 전문성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요새 MZ세대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워라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워라밸도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퇴근을 빨리 하고 싶다가 아니라 회사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찾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오셨던 개발자분 중에는 자기는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데 퇴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사실 코딩을 한대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앱이나 서비스를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개발 실력을 좀 늘려야 하니까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 자아실현의 목적으로 회사에서는 되게 좀 얌전한 대기업 직원이셨었는데 유튜브로 필명으로 다른 부캐로 하고 계신데 네. 그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책도 쓰게 되시고 네. 그 책도 5세, 6세까지 찍으셨다고 굉장하네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은 집 요새 재테크 되게 부동산 이런 것들 관심 고민 많으시죠.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지르는 바람에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쿠팡 이츠 배달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생계 유지 아니면 자아 실현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상담하신 분들 가운데 이분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를 하시고 책을 5세까지 찍으셨다는 분도 제가 2주일 전에 만나게 된 분이었었고요. 한 분은 또 이상한 모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상한 모임이라는 커뮤니티를 네, 하신다고요? 이름도 되게 재밌죠. 이상한 모임. 그럼 거기엔 다 이상한 사람만 모이나요? 그 모임에는 이제 IT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기획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한번 행사를 할 때 100명, 200명 기본이고 500명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만 이거를 7년이나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이상한 모임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분은 원래 커머스 쇼핑몰 같은 거를 되게 하고 싶으셨대요. 네. 그래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굿즈 같은 거 만들고 머그컵, 뭐 후드티, 다이어리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는지를 이제 실험해 보시고 그걸 다시 또 현업에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한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한번 테스트베드 삼아서 해보신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옛날 사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회사 입사할 때 이 그 회사 서류 글씨로 쓰고 그랬거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해서 거기에 겸업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서 회사 다니면서 월급 입금되면 다른 데서 돈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인데 회사들은 대부분 우리 사원이 우리 회사만 사랑해줬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은 약간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경업 금지 조항을 사실 내걸고 있어서 그게 좀 이미 MZ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저는 회사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회사와 나는 자유연애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유연애. 네, 그러니까 겸업금지 조항은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아무도 만나면 안 되기는 안 하죠. 되죠. 안 네. 되기는 하죠. 근데 이게 연애 관계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하고 나도 자유연애 관계다. 그래서 계약 관계다. 그래서 나와 회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서로 열심히 하는 거지만 윈윈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조직 구성원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나만 봐. 딴짓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안 맞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장님들은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그 엔잡러 관련해서 회사가 혹은 네. 경영하는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는 없어요?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본업보다 부업이 더 커져서 그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프로페셔널이라면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잘 하시는 게 일단 먼저이기는 한데 부업을 하시는 것들이 부업이라기보다는 엔잡을 하시는 것들이 지금 하는 일에 시너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회사에서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엔잡을 하다 보면 되게 작은 단위로 시도를 하고 실험을 해보실 수 있어서 그렇게 시도하고 실험해본 결과를 회사 일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저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것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서운하실 수 있죠. 그래요. 회사에서 저의 시간 중에 8시간만 사장님 거예요. 나머지는 제 겁니다. 24시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다는 건데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 이런 게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해서 근로자들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치면 인벤토리의 옵션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N잡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저하고 1대1에 오신 분도 요즘에 작가가 다들 된다고 하는데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얘기도 워낙에 많아서 그런 동영상도 보고 있는데 이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남들이 이렇다더라, 남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번다더라 하는 거 말고 본인은 뭘 하고 싶으세요? 주어를 좀 나로 둬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여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워킹맘인 어떤 분은 아이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경제관념이 되게 좋게 있대요. 아이가요? 네, 아이가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양수겸장인데요. 경제관념도 있고 예의 바른 7살 저는 사실 한 번도 주변에서 그죠?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신 게 되게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워킹맘이신 분이 그런 교육을 워낙에 많이 하셔서 그런 거여서 이분에게 N잡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린이들 경제 교육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내가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했던 거를 다른 아이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회사에서 PM으로 일을 하면서 글로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웹사이트를 한국화 시키는 것들을 다른 회사들에 또 컨설팅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제일 1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하고 비슷하네요. 투자도 증시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어하고 그 목적어가 약간 바뀐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N잡의 세분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앱을 통해서 일감을 찾는 프리랜서분들, 앱랜서 이런 말도 있고요.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앱바생, 앱 프리터족 이런 말도 있던데 제가 이 본인의 재능을 앱을 통해 사고 파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뭐 작가님들,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요런 일을 찾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이트, 앱 괜찮은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런 사이트들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몽이나 타리, 순이나 깅몬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곳들 중에서도 어떤 곳은 IT 개발자를 찾거나 뭐 영어 번역을 찾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단기 알바를 찾는 곳에 특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딱 봐보시면 메인 화면에서부터 이 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곳들인지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딩을 가지고 있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감이 있는 것들을 나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일이 나에게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 일을 해도 완성도 있게 해주면 계속 단골 손님이 생긴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프리랜서들은 정말 전문성으로 승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있어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분이 가능성이 더 높은데 중년 이후의 여성들 경력이 좀 단절됐지만 다시 일하고 싶고 과거에 회사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했다. 이런 분들이 시도해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저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 내가 경력이 조금 단절되기 전에 했던 일이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 마케팅 역량을 지금 디지털 마케팅으로 좀 변환시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들에 뭐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번역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경력이 조금 단절돼서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이 되었는데
여행 다니면서 콘텐츠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네.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찍었던 여행 사진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고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걸로 그게 이제 본인의 이력이 돼서 콘텐츠 기획자,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그 점들을 좀 찍어 나가고 구슬을 깨는 작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커넥트라고 하는 곳이 네. 경력 보유 여성의 그 다음 경력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선을 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겠네요.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신입사원이라고 하셨던 8592님, 7007번님이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신입 초년생에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적응을 잘하고 있고 집중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네요. 지금 열심히 해서 모든 업무를 본인 걸로 만들면 회사, 상사, 본인 모두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저는 남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한 직장 17년차 부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 적응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 참 장하고 네 응원할게요. 우리 홍성만 실장님, 네.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아, 예, 뭐 제가 요일을 바꿨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예. 그렇군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평균 대위에서 딱 따져봅시다. 오늘은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정부가 지난 그 세법 개정으로 각종 이제 그 세제 감면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대기업 감세 효과가 더 크다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전체적으로 감세를 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네. 이게 5년에 걸쳐서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조 단위의 감세가 이루어질 건데 네,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아무래도 세금을 그동안 많이 내온 대기업의 혜택이 좀 클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네. 일단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갈 거다. 이 서민이나 중산층보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 전체 이제 감세 효과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기업 그 감세 부분이 한 9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네네. 그 비율로 따지면 한 57.6% 정도 좀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이거를 이제 그 정부는 이제 국가 전략 산업 그 육성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나 이제 배터리 기업들 그런 이제 수출 대기업들 이제 감세 지원이고요. 이런 이제 그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이 대기업 감세들은 그 이 중소기업으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 대기업 감세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경제 현실이 그 대기업 중심의 이 하청 계열 구조로 좀 돼 있잖아요. 뭐 그런 현실 감안해 보면 뭐 정부 주장대로라면은 모든 그 대기업 지원이 곧 이제 중소기업 지원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감세 조치는 명백하게도 대기업 지원이 맞다. 이렇게 좀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재계에서는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이런 사업 키우는 게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네네.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가 제조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데 남들 다 달리는데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뭐 정부 지원이 굉장히 좀 늘어났어요. 그 먼저 이제 R&D 투자 이제 지원도 있고, 그다음 전기료도 50% 이제 감면해주기로 했고요. 용수 공급도 이제 늘리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직접 투자로 1조 원 이제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 이제 사업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반도체 산업 그 지원에 대한 이제 직간접적인 계획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 보면 사실 뭐 돈으로 다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런 지원들을 하는 그 이유가 지금 그 반도체 이제 패권 경쟁이 그 국제적으로 좀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그 520억 달러.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의 반도체 지원 계획을 내놨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25년까지 1조 위안, 170조 원이나 됩니다.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약소하다 이런 반론이 또 정부는 가능하겠네요. 예,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는 뭐 전체 이제 510조 원 정도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도 그 1,450억 유로, 네. 그러니까 200조 원 가까이 되는 그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각국 나라마다 사실 사정이 좀 다르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미국과 유럽 같으면 이제 반도체 생산을 따라잡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비슷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뭐 저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더 반도체 기업들이 국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다르고요. 이제 한국 같으면은 반면에 이제 그 메모리 시장은 저희가 1위고, 그리고 파운더리 쪽은 이제 2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이제 시장을 좀 수성하는, 지키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의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고, 미국 같으면은 지금 그 520억 달러, 60조 원 지금 반도체 지원 계획이 미국 일자리 계획, 그 좌플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좌플랜의 이제 전체 재원을 법인세나 뭐 소득세, 자본세 인상으로 그거를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인 감세, 일방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성전이 더 어려우냐, 수성전이 어려우냐, 이거는 처한 입장에 따라 좀 다르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보는 건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느냐, 네네. 국민들의 전반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느냐 이거일 텐데 일자리 충격이나 뭐 경제 전반에 대해 기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지금 뭐 지원들을 뭐 각국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무엇보다 이제 이런 지원들 같으면은 WTO의 이제 보조금 협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향후에 이제 무역 분쟁에 이제 큰 그 소지들이 큰 이제 그런 지원들 계획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가 R&D 지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게 허용된 보조금이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부터는 이제 금지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걸면 다 걸리는 막걸리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네.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글로벌 경쟁이 뭐 굉장히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꼭 상계 관세라든가 이런 뭐 무역 분쟁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가열된 상황 속에서 어떤 무역 그 규제 조치라든가 소송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난무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어떤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 다 번져나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국이 이제 전략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하는 건 네네. 분명한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혜택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네.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제가 보기엔 투자가 필요하다면 뭐 지금 대기업의 어떤 뭐 현금 흐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자체로 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보이는데, 지금 이제 삼성 같으면 10년 동안 171조 원을 이제 투자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올 연말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 60조 원 가까이 남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만 1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충분히 뭐 자체 투자로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국가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뭔가 이제 반대급부가 좀 확실히 좀 주어져야 그나마 좀 최소한의 좀 공정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뭐 정부 지원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른다거나 뭐 주주 배당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특혜인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0.4%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밀리면서 그 하락 전환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그리고 여행 레저 이쪽 관련 주식들 위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까요? 예, 오늘도 역시나 중국 증시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용 세트 받으실 분 7007번님, 한 직장에 17년 다니신 부장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좋은 조언 해주셔서 아마 신입사원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오랜만에 3천 올라가서 기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약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9237님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덕담하면서 이 더운 여름 잘 보내봐요. 발전!